실로 경이로운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소득층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자국을 탈출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최상류층 부모들까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그토록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을 찾아 나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내러티브는 독자 여러분의 심장을 강렬하게 고동치게 만들 것이며 그 감동과 울림은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잔존할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상하이 출신의 왕위린 씨의 사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본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크나큰 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왕귀린이며 올해 32세로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일반적인 여성입니다. 그러나 제 삶을 회고해 보면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제가 자라난 상하이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한 국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해가 지면 푸둥지구의 마천루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처럼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러한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하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곳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교육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희 집안은 비교적 부유한 계층에 속했으며 아마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중국 중심주의적 사상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영기업의 고위 관리자로 재직하시면서 항상 중국의 부흥과 위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거실 TV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시청하시며 깊은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지를 너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위리나, 내가 이토록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중국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확신과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 깊이 숙고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중국이 세계의 정점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를 추종하는 존재라는 단선적인 인식이 제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강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에 대해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위리나, 우리 한자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느냐? 이 한자 속에는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가 내포되어 있단다. 서양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문화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깊은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우리처럼 뛰어난 문화를 절대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유럽 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의 고딕 성당들이 화려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금성만큼 웅장하지는 못하다. 우리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중심 국가였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는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은 매일같이 중국의 위대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의 문화와 첨단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중화 문명의 후손들입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발언은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일종의 맹목적인 믿음을 주입시켰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역사 수업 시간은 저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편전쟁과 서구 열강의 침략사를 학습하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인데 어쩌자고 이런 굴욕적인 수모를 겪어야 했을까? 제 마음속에는 격렬한 분노가 차올랐고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화일 뿐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힘차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커다란 위안을 제공했으며 스스로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제 신념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권고했지만 저는 서양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서양의 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것일까? 그들의 언어는 우리가 가진 한자의 깊이와 철학을 결코 따라올 수 없는데 말이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는 서양 문화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미국은 그저 기술적으로 조금 앞선 나라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가벼운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류가 막 중국 대륙에 확산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이 조작되고 과장된 현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그저 작은 규모의 국가일 뿐이야. 그들이 무슨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한다고 떠드는 거지. 결국 우리 문화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친구들 역시 저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한류를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유행으로 치부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IT 분야를 전공하게 되었고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학습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자주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어. 그들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중국식 발전 방식이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은 중국의 화웨이 제품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으며 그들의 예의 음악과 드라마는 모두 과장된 홍보 전략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K-pop,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잠깐 신기해서 열광하는 것뿐이다. 곧바로 식어버릴 유행이야. 이러한 인식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학 졸업 후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에 취업하면서 저는 중국 중심주의를 저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 직장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구호와 슬로건은 중국의 위대성을 강조했고 우리는 매주 아침 사무실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며 중국의 부흥을 열렬히 기원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그저 우리 중국이 이끌어가는 세계 질서 속에서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신념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했던 한국이라는 국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하이에 있는 대형 IT 기업에 첫 출근을 했던 그날은 설렘과 엄청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새로 맞춘 정장을 착용하고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리 벽면면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 하지만 그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제 삶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본부터 철저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첫날부터 회사의 분위기는 직원들을 압도하고 통제했습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직원들의 출퇴근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개인용 컴퓨터 대신 중앙 서버와 연결된 단말기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라는 표면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사건건 직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통제와 관리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중국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엄격한 관리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이 단순히 엄격한 회사를 넘어 직원들을 무리한 실적 목표 아래 무자비하게 몰아붙이고 개인의 자유와 의견을 철저히 억압하는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희는 로비에 집결하여 의용군 행진곡을 합창하고 회사가 속한 중국 경제의 비전을 담은 연설을 강제로 청취해야 했습니다. 상사가 연단 위에서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목표는 단지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선봉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발언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실적 압박은 그 이상으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상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왕일인 씨, 이번 프로젝트 성과를 어제까지 보고했어야 했는데 왜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은 분명 이번 주 금요일이었지만 상사는 고의적으로 마감을 앞당기며 저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단 한순간도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 더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바로 여성으로서 직면해야 했던 극심한 차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여성 직원은 대체로 보조적인 역할로만 간주되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성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상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거나 그것은 남성들이 처리할 전문 영역이다 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은 회사의 주요 고객과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던 중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사가 저를 즉시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위린 씨, 중요한 최종 결정은 우리 남성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여성 직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하는 즉시 저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저는 다른 팀을 대표하여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철저히 준비한 끝에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후 들려온 상사의 한마디는 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왕일인 씨가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네요. 여성 직원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누가 발표하더라도 당연히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동료들 사이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이 외모에 의해 폄하된다는 사실에 격렬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무표정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극심한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여성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을 수 없었고 제가 제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상사들의 권위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동료 남성 직원이 제 자리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일인, 예쁜 얼굴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왜 그렇게 과도한 야심을 부리는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회의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과연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식 자리에서도 여성 직원은 철저히 부속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남성 상사들은 여자 직원에게 술잔을 강요하며 농담을 가장한 불쾌하고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할 생각입니까? 여성은 좋은 남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이라니까요. 한 번은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저는 결혼보다 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평생 싱글로 늙어 가겠다는 것인가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왜곡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극도의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는 저를 단지 외모로만 평가했으며 제가 보유한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기회조차 박탈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는 대체 무엇일까? 이 모든 경험은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 사회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화려하게 발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 내재된 부조리와 성차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억압적인 체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 가득 차 있었던 것만큼 중국 사회 전반의 체제 불안정 역시 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IT 기업은 중국 경제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내부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더욱 많은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많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내일이 오지 않을 것만 같다. 며 푸념하던 동료들의 목소리는 저에게도 극심한 불안감을 전염시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내에 새로운 규정이 하달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정부가 제공한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출퇴근 동선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점점 더 깊숙이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귓속말했습니다. 윌이나, 이건 명백히 우리를 감시하려는 의도야. 개인의 자유 같은 것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애써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다. 발전하려면 질서와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수많은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성은 결국 우리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충성을 다해 근무하시던 국영기업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헌신했던 아버지는 결국 36명의 해고 대상자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려질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깊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대학 강의 중 민감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엄중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한마디가 문제 발언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없이 술잔만을 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직면한 여성차별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회사 내 여성들이 해고 1순위가 된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여성 직원들은 사무실 내 필수 관리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여성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다 라는 말이 상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했고 어떤 날은 밤새도록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비밀리에 보내준 링크를 통해 하나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후진적인 국가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자유, 눈부신 경제적 성장, 그리고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이미지일 것이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뉴스가 계속되면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한 한국 여성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승진한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다단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 아니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일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인터넷 검열로 인해 모든 정보를 접할 수는 없었지만 간혹 VPN 가상 사설망을 통해 접속한 해외 웹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도 사회의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는 곳. 이러한 문구들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저는 중국 체제에 내재된 균열을 점차 실감하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선뜻 행동에 나설 용기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나라일 리가 없어. 그저 서양에서 과대평가한 것일 뿐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 모든 것이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 환상 속에 담긴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 또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행위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제가 성장해온 환경에서 한국은 언제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접한 정보는 한 블로그였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간 중국 여성이 작성한 글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제목부터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나다워질 수 있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화면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뭐야? 한국에서 뭘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이런 글을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강력한 호기심에 다시 블로그를 열고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간결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직장에서 순전히 실력으로 인정받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회의에서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의견을 귀담아 경청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반영해 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그 여성이 운이 좋았던 특별한 사례일 뿐이야. 하지만 그 여성이 작성한 글의 마지막 문장은 저를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국가입니다. 더는 외모나 나이로 평가받지 않고 나 자신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포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도 한국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실제 경험담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존중받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직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굳게 믿어왔던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 상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한국의 재래시장과 거리에서 경험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길을 물어보면 답변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녀가 보여준 영상 속 시장의 모습은 활기차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제가 자라온 곳의 각박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간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본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동체 중심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것, 제가 억압적인 중국 사회에서 결코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습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여성들은 오직 스스로의 능력으로 커리어를 구축하고 결혼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저에게 꿈만 같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성이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이 나이와 관계없이 더 많은 경험을 인정받고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저를 강력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 저는 점점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조롱하던 저 자신이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지만 그 호기심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간다면 나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의 탈출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사가 제 노트북을 내려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밀사항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몇몇 핵심 부분은 즉시 삭제하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회사 내부 프로젝트에 대한 단순한 진행사항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상사는 그보다 더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무엇이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숨막히고 답답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의 눈부신 경제적 성장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사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잔혹하게 희생한 대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은 저 자신에게까지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그날부터 점점 더 옥죄어 왔습니다. 몇 주 뒤 회사에서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매일 아침 사무실 도착 후 보안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며 외부와의 이메일이나 문서는 반드시 상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상사는 항상 그렇게 강변했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보복성 지시가 내려왔고 상사는 직원들에게 맹목적인 애국심을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구조조정 이후 안정된 직장을 끝내 찾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대학 강단에서 퇴출당한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과외교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나? 우리가 받은 것은 억압과 고통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고 회사에서는 상사가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내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세상이야. 처음엔 그렇게 느꼈지만 곧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것이 단순한 꿈이어야 하지 현실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한국으로의 탈출을 결심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중국 사회에서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결정은 마치 세상을 등지고 영원히 떠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한국으로 이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강렬한 갈망은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 표를 예약하던 날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한국에서 내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 드디어 출국 당일, 저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께는 간단한 출장을 간다고만 말씀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상하이의 익숙한 거리를 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내 고향이지만 더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모습은 그 자체로도 저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로도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곳이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윌이나,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자. 더 이상 억압적인 체제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첫날,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보여주자.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현실적인 걱정거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이곳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한국어 어학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어학원에 등록하러 갔을 때 접수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극도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어설픈 한국어 실력을 전혀 평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쉬운 한국어로 모든 등록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모두가 서툴지만 곧 능숙해지실 거예요. 그 작은 격려의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학원 첫 수업에서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미국, 베트남 등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수업을 시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해낼 수 있어요. 실수해도 전혀 괜찮아요. 여기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니까요. 그 말씀은 제가 중국의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결코 듣지 못했던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첫 한국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어설프게 발음을 연습했지만 직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달콤한 커피이고 저것은 조금 더 진한 맛입니다. 처음이시면 이 메뉴를 추천드릴게요. 직원의 세심한 설명과 진심 어린 미소는 제가 긴장을 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을 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시식해보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만든 따끈한 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맵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시식해보았고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함과 인간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항상 따뜻하게 환영했고 제가 언어적인 실수를 할 때마다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저에게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제가 가야 할 목적지를 물어보더니 직접 손짓으로 가는 길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같은 방향이라며 저와 함께 걸어가 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처음에는 헷갈리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러한 따뜻함과 배려는 단순히 사람들의 친절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 역시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처음 본 날, 저는 한국 사회의 세심한 안전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놀랍다. 무료 와이파이와 편리한 교통카드 시스템은 제 일상생활을 훨씬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체계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학원을 다니며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과연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을까? 나는 외국인이고 아직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하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고 무역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간신히 한국어로 대답을 이어나갔고 면접관들은 저의 이야기에 진지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경력과 전문성을 심도 있게 질문했고 그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말했습니다. 왕유린 씨, 당신의 우수한 경험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어.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은 저를 환영하며 다가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다가와 한국의 조직 문화를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천천히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회의 문화는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사의 의견이 절대적인 진리였고 직원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팀원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고 그 의견은 진지하게 논의되고 존중받았습니다. 제가 일본 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팀장님은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바로 프로젝트에 적용해 봅시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야. 한국에서의 첫 직장은 저에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인정받고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곳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로 나답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에 도착했구나
그 깨달음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사랑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낯선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느꼈던 불안감과 설렘이 이제는 안정감과 감사를 넘어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외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마치 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중국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외모나 나이와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제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수용했고, 제가 프로젝트에 기여한 성과를 명확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저의 내재된 가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작은 의견 하나가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로 발전할 때 팀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위린 씨 덕분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제가 진정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도 한국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장에 갔을 때 상인 아주머니가 떡 한 조각을 건네며 첫 한국 생활이죠? 잘 적응할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옆에 있던 학생이 먼저 다가와 제가 짐을 들어 드릴게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려와 따뜻함이 마치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학원 선생님은 제가 어설픈 발음으로 한국어를 말할 때마다 웃으며 잘했어요. 계속 노력하면 정말 유창해질 거예요. 라며 열렬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업무상 실수를 할 때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다독여주고 실패를 성장의 배움으로 여기는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금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한강변을 산책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할까? 그 대답은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자유를 선사했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최초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외모로 평가받을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부당한 기대에 맞춰 살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왕유린이라는 한 사람의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봐 주었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복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저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반드시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달 전 부모님과 통화하며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한국은 정말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오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깊은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꿈만 같겠구나. 어머니 역시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모님도 이곳에서 더 나은 삶과 존엄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저 개인의 행복으로 귀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베풀어준 자유와 사랑을 부모님께도 나누고 싶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꼭 이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의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혁명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나를 발견했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느낀 자유와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께도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자유를 찾아 나선 이들의 감동적인 사연에 이어 이제 유럽 상류층 부모들이 한국행을 택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유럽 상류층 부모들이 자녀들을 동반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단위로 이민을 결정하고 한국 학교에 입학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현지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 수십억 원의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던 유럽의 부유층들이 왜 갑작스럽게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한국행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유럽 전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다음 사연을 통해 곧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프랑스 파리 출신의 뇌과학 교수 아드리앙 르페브르 씨가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의 저명한 뇌과학 교수 아드리앙 르페브르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프랑스 과학계에서는 나름 명망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학문적인 성취보다 가장 자랑스러워 했던 것은 두 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클레망스와 둘째 루이즈는 저에게 삶을 지속할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제가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레망스와 루이즈는 파리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명문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저는 딸들이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내의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저는 아이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학교는 유럽 상류층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전통과 품격을 자랑하는 엘리트 교육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학비만 수천만 원에 달했지만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그 정도의 투자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딸의 얼굴에서 해맑은 웃음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째 클레망스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둘째 루이즈는 언니보다 좀 더 솔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루이즈가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왜 아무도 저랑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면 자연스럽게 사교성이 길러지고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을 사귈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하지만 루이즈가 전한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루이즈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서열이 극도로 중요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그들의 암묵적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루이즈는 집안 배경이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몇몇 친구들에게 노골적인 무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가방 속에 누군가가 낡은 신발을 넣어놓고는 너 같은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수준에 맞는다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어때? 제가 루이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괴로울 거예요. 며칠 후 저는 클레망스가 방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지만 클레망스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서야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망스가 다니는 반에는 소셜 클럽이라는 배타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은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히 특정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나 옷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친구들이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배타적인 문화를 교사들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상황을 묵인하고 방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클레망스가 급식 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녀 앞에 와서 음료수를 의도적으로 쏟아버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식사하기 불편하거든. 그런 모욕적인 일을 겪고도 클레망스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클레망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 안 가면 안 돼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딸이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을 고립시키고 심각하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할까? 학교에서 학문적인 배움보다 서열과 따돌림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일까? 저는 극심한 무력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최고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한들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실패한 교육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게 한 가지 근본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교육 방식이 과연 진리일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들이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대변합니다. 특히 상류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명문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아낌없이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부모들은 명문 사립학교 입학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 그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들의 사회적 만족감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오로지 학교의 명성과 성적 순위에만 집착할 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클레망스와 루이즈가 다니던 사립학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서 깊은 건물,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 그리고 품격 있는 교복을 착용한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엘리트 교육의 상징처럼 비추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우리는 미래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교장 선생님은 늘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학교의 명성과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그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하루 어떤 감정을 느끼고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학교에서도 부모들 사이에서도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아이들도 다 겪는 과정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무관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프랑스 교육이 가진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지나치게 경쟁 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은 끝없는 비교와 냉정한 평가 속에 내몰립니다. 클레망스가 5살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조차 아이들이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숫자를 얼마나 빨리 세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클레망스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반에서 3번째로 느리게 읽었대요. 선생님이 빨리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겨우 5살짜리 아이에게 느리다고 평가를 내리다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속도를 요구하고 과도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 방식일까요? 루이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주 정기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가 게시판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번 자신의 점수가 다른 친구들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며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렸고 친구가 아닌 오직 경쟁자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 간의 따돌림과 괴롭힘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점수로만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학교도 정말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적표에 적힌 숫자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요. 프랑스 상류층 부모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명문대학 진학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좋은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하지만 클레망스와 루이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너는 내 친구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다그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니? 제가 클레망스와 루이즈를 보며 느낀 가장 큰 절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정신적 행복을 묻지 않고 오직 사회적 성공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 심각한 문제를 묵인하고 회피하지 않겠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발뻗고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육적 기준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클레망스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을 때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이 예민한 아이였기에 단순한 기분상의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2딸 모두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이즈는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했고 클레망스는 집에만 오면 방에 틀어박혀 그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심리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파리에서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를 찾아갔고 상담사 역시 아이들의 상태가 심히 걱정된다며 꾸준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상담 후 클레망스는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런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죠? 선생님은 제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상담사 역시 아이들의 말에 깊이 공감하거나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상담이 종료될 때마다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그러한 방식이 과연 올바른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과를 방문해 항불안제를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클레망스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루이즈는 언니가 이제는 아예 웃지도 않는다며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부모가 과민하게 나서서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교장은 여전히 담담하고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프랑스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립심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정말 내가 이 문제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딸들의 심각한 상태를 볼 때마다 그러한 생각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루이즈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저를 비웃었어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학교로 가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담당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다투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곧바로 스폰 화해하고 더 친밀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루이즈는 화해는커녕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면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새 학교에서 루이즈는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프랑스 학교들은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는 것에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기존 친구 그룹에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루이즈처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더욱 외톨이가 되기 쉬웠습니다. 루이즈는 전학 후에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빠, 학교에선 아무도 저랑 말을 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상류층 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전학 문제는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한 부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양, 왜 굳이 전학을 시켰습니까? 명문 학교를 포기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아이의 행복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하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행복이요?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회의 이치입니다. 그걸 피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부모들은 여전히 성적과 사회적 명성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대안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른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안학교요? 그런 곳은 사회 부적응 학생들이나 가는 학교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아이를 보낸다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당신 가족이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저의 모든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는 동안 두 딸은 점점 더 깊은 불안과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두 딸의 방문 앞에 서서 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아버지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에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가혹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딸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저는 결국 프랑스 사회를 떠나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나 미국으로의 이주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국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교육 제도가 존재하고 특히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였습니다.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직업 교육이 발달되어 있고 실용적인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학업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고 성적이 아이들의 인생 진로를 좌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성적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클레망스와 루이즈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교육 복지가 잘 갖춰진 북유럽 국가들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학업 성취보다는 아이들의 행복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북유럽 특유의 폐쇄적이고 내성적인 사회 분위기가 우리 가족의 성향에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과 미국을 모두 살펴본 후에도 우리 가족이 정착할 만한 뚜렷하고 이상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하나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상류층 가족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난다는 기사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에 대해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저에게 낯선 아시아 국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정독하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유럽의 부유층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있을까? 저는 한국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 그리고 고유한 문화에 대해 하나씩 탐색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학교가 유럽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학업적인 경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도 아이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도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마다 첨단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루이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 수 없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을수록 저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공감과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과도한 입시 경쟁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보자. 주변에서는 저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느냐? 유럽이 최고인데 한국 같은 나라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라는 비난의 말을 듣기도 했죠. 하지만 그동안 유럽에서 우리 가족이 겪었던 문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의 기나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전혀 새로운 문화권에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과연 이 이주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클레망스와 루이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루이즈는 긴장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한국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한국어 인사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동안 클레망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정말 깨끗하네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밤에도 환하게 켜진 가로등,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가 맞아요. 루이즈가 놀란 듯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한국이란다. 첫날 밤 우리는 호텔 근처로 가벼운 산책을 나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딸들과 함께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늦게 거리를 걸을 때는 항상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혹시라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편의점에 가거나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루이즈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에도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숙고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밤늦게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겠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프랑스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문 앞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서 서로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교사에게 인사했고 교사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부르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고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이름으로 부르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그저 성적이라는 숫자로 평가할 뿐 그들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깊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학교 안으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서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실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가 왔다는 소식에 모두 일어서서 우리에게 반가운 인사를 했습니다. 클레망스와 루이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안내해 줄게요. 그 아이는 클레망스와 루이지에겐 제 다가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교실을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학생이 오면 보통 관심을 두지 않거나 오히려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교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루이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학교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흘리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근본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높은 성적과 치열한 경쟁만을 강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신적 행복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잠든 클레망스와 루이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일지도 모르겠구나. 한국에 온 지 며칠 뒤 저는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를 여러 군데에 방문했습니다. 딸들이 다닐 학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개방적이고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정에서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였고, 교사들은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이 무언가를 억지로 배우고 있다는 강압적인 느낌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학교의 교육 철학을 상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장 선생님은 제가 가장 염려하던 부분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고 교사들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클레망스와 루이즈를 이 학교에 등록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딸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새 학교는 프랑스 학교랑 많이 다를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다녀보면 알겠지. 그런데 아빠는 여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곳일 것 같아. 첫 등교일 아침, 두 딸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얼굴로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빠, 이 교복 예뻐요. 프랑스 학교에서는 교복 입기가 싫었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학교에 도착하자 담당 교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레망스와 루이즈를 두 명의 기존 학생에게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 친구들이 이번에 새로 전학 온 클레망스와 루이즈야. 학교를 친절하게 안내해 줄래? 두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우리 같이 다니자. 학교 구경시켜 줄게. 그날 두 딸을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프랑스에서 학교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울던 클레망스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밝고 행복한 모습에 저는 깊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첫날 학교에서 돌아온 두 딸은 프랑스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루이즈가 먼저 쉴 새 없이 조잘조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 김밥이라는 음식도 줬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클레망스도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토론을 했는데
친구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 정말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줬어요. 프랑스에서는 제가 말하면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던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루이즈는 학교에서 숙제를 하고 와서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제가 쓴 글을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잘 썼다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랬구나. 뭐라고 썼길래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 루이즈는 수줍게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날 밤 클레망스가 방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늘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음악을 듣고 활기차게 춤을 출 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한국어도 가르쳐 줬어요. 오, 그래? 뭐 배웠는데? 루이즈가 수줍게 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감격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우리 루이즈 정말 멋진데? 클레망스도 곁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친구들은 정말 친절해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다들 자세히 가르쳐줘요.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두 딸이 함께 책을 읽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프랑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평화롭고 소중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해졌구나. 그때 제 마음에 확고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과감한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물리적인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저와 두 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학교에서 목격한 따뜻함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은 제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경쟁이나 시스템의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인간미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한 가르침은 한국 사회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사회 공동체라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제가 특별히 깊은 감동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망스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실수로 완전히 삭제해버렸고 그 학생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이렇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만들면 돼. 그리고는 모두 함께 앉아 자료를 신속하게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클레망스가 집에 와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실수를 용서해 줬어요. 프랑스에서는 모두가 서로 경쟁만 했는데 여기서는 다 같이 돕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국 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교사가 학생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작은 감정의 변화도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학생의 표정이 어두우면 다가가 오늘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고 칭찬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교사의 말이 제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과 정서를 건강하게 길러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든 것은 제 딸들의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클레망스는 학교의 리더가 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루이즈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잃었던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학교에 가는 게 정말 즐거워요.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제가 친구들을 돕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가르침이 단순한 교육 방법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최근 유럽의 상류층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서로를 돕는 따뜻한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부모들이 이제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단언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결국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근간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연극 준비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클레망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루이즈도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진짜 창의적이다. 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딸이 이렇게 진심으로 행복해진 모습을 보며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인간 중심의 철학이 이제는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이 제시하는 자유와 존엄성의 가치, 그리고 인간 중심의 따뜻한 교육 철학에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의 큰 힘이자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